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사고, 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의료소송은 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가수 신해철 씨의 죽음으로 이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100분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이신 신현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자의사회 이사를 맡고 계시죠. 유화진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는데 저는 이미 거의 영생의 길에 지금 엉뚱한 동방신기나 비를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를 유해 장소로 지정하고 뉴스에서 차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보시는 것처럼 고인이 되신 신해철 씨가 100분 토론에 몇 번 패널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병상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오늘 이 주제를 논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의료 과실이냐 아니냐 최종 판단은 결국 의사협회의 몫으로 가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경찰로부터 감정 의뢰가 공식적으로 왔습니까? 네, 어제 낮 3시에 감정 의뢰가 공식적으로 저희 협회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 고 신해철 사건에 대한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각계 9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중에 한 분은 법률가, 한 분은 법의학자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 감정위원회에서 조사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의료소송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정해줄 의사를 찾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인데 왜 유독 의사 집단에서는 이렇게 이 동료의 과실에 대해서 함구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거죠? 네. 사실 그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참 행복하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소송 실무에서 진료기로 감정이 거부되면서 만 2년이 넘도록 회신이 안 되는 사건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근데 의료사고가 어려운 이유가 그 의사 집단의 폐쇄성이라고 그럴까 집단 이기성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료에 대한 그 어떤 그 과실을 밝히기 어려워하는 그런 그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 환자 측이 소송에서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최근에 들어서는 소송 승소가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사 출신 의료 전문 변호사가 많아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분석도 나오는데 자, 유 변호사께서는 의사 출신 변호사이신데 네. 공감을 하십니까? 모든 사건에서 전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좀 어려울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경우에 그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면도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의료사고의 승소 비율이 조정화해까지 합하면 50%가 넘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료사고가 나서 분쟁이 발생하면은 이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참 막막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까? 예전과 좀 달라졌다라고 하면 이제 환자도 의료사고 피해를 당하면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늘어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여전히 승소율이 지금 부분 승소율이 한 3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설명 의무 위반, 의료적 과실이 아니라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 의료 과실이다라고 해서 사실 승소하는 비율은 30%도 훨씬 더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사실 그게 현재 유효한 격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집중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 신해철 씨의 이 법률 대리인인 서상수 변호사를 만나서 신해철 씨의 사망이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얘기 듣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문에 한 지 20년 더 돼가는데요. 이런 사례는 처음 봤어요. 의료사고라고 고소하니까 다음날 압수수색하는 사례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건의 경우도 영상이 있니 없니 계속 놀아야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술 영상이나 CCTV나 이걸 병원을 의무화시키면 어떨까? 환자 갔을 때는 진료 기록이 일부 나오고 또 나중에 압수하니까 또 새로운 진료 기록이 나오고 이런 식이 되면 무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어떤 특정한 의료 행위에서 임상의학상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잘못된 건지 잘못이 없는지 이게 이제 의료 소송에서 입증해야 될 내용이니까 사실 환자 측에서 입증하기는 거의 어렵다. 아주 힘들다. 과연 감정이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오느냐 이 문제는 이제 항상은 아니다. 네, 몇 가지 쟁점이 제시가 됐죠. 이 신해철 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화된 쟁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짚어보고 싶은 것이 CCTV 설치 의무화 여부입니다. 이 수술실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 CCTV가 있다면 모든 내용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상 자료를 진료 기록처럼 의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가능한 건 아닙니까? 외국의 경우에 CCTV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진료실에서 CCTV 촬영도 금지된 상태고요. 만약에 진료실에 있는 CCTV가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금지가 돼 있다면 수술실에 있는 CCTV 자체는 의료진의 그 어떤 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환자가 그러면은 응하면은 원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환자의 개인 사생활이 다 노출될 수가 있고요. 네. 의료진도 CCTV 하에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안을 만들려다가 중단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CCTV로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진에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어떤 그 수술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실수가 없게 주의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CCTV로 감시해야 된다. 이거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 성립에 있어서 더 역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시라고 생각하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CCTV는 논점이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 가지고 좀 보는 관점이 의사와 환자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에서는 반대하지만 환자 쪽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원하는 CCTV 설치는 수술하는 그 자체에 대한 촬영이 아니라 이번에 신해철 씨 같으면 그 뭐 실제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 수술하는 사람이 누구냐, 의사가 정말 그 의사가 맞냐, 아니면 뭐 일반 뭐 영업 사원들이나 아니면 뭐 간호사나 이런 사람이 수술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CCTV를 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CCTV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응급실에는 사실은 이제 환자들이 예민하다 보니까 폭행 협박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현재 응급실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중환자실. 중환자실은 환자가 하루에 2번밖에 면회가 안 되거든요, 보호자가. 그래서 그 안에는 소위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서 환자들은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의료가 위축될 수 있죠. 왜냐하면 중환자실은 굉장히 많은 의료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의사는 어느 간호사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논점은 진료실인데 현재 진료실에서는 CCTV 설치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그래서 오히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CCTV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임의로 설치하기 못하게 하고 설치하게 되면 아무 때나 열어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뭐 소송이 발생했다든지 특별한 경우만 열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송을 많이 진행을 해보셨을 테니까 영상 기록물이 있으면 논란이 훨씬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강 부회장님께서는 그게 의사를 잠재적 뭐 피의자처럼 본다는데 실제로 이 CCTV가 의사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사건이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뭐 그 비뇨기과 의사 진료실에서 그 전화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의협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환자들이 이제 주로 발기부전 환자들이 많이 왔는데 충분히 설명해주고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오히려 이게 꼭 치료가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그 의사의 방어용으로 또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걸로 오히려 의료인한테 훨씬 유리한 자료로 그 써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 안기종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환자가 내용을 했을 때 로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CCTV 촬영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음성 녹음은 못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진료실에서 지금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기록을 남기고 거기서 환자의 대화를 녹취하는 이런 과정이 사실은 의사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진료실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좀 불허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아까 안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요즘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료실에 CCTV 설치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불법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라서 진료실에 이렇게 모르고 설치하는 경우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범법을 하면서 설치한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술실은 좀 다릅니다. 수술실하고 중환자실은 사람들이 대개 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들어가는 장소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술법을 감추거나 이런 목적에서 CCTV 설치를 불허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정보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의사의 수술 행위 자체에도 어떤 심리적인 억압감을 없애야겠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으면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의협에서는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모든 부분에서 CCTV 촬영이 가능해진다면 다 설치했을 때 CCTV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CCTV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저희가 찬성할 수 없고 단지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환자하고 동의가 된 경우에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분명히 의료진과 환자의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되고요. 사사건건 다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또 그랬을 때의 문제점은 응급수술입니다. 응급수술인 경우에 환자의 동의를 구하기가 힘들고 환자 보호자의 동의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랬을 경우에 CCTV를 촬영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촬영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판단을 누가 할 것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CCTV 수술실 설치는 반대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 진료 기록입니다. 진료 기록 신해철 씨의 경우에 상당히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소홀하게 작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진료 기록은 지금도 차트법이 있고요. 진료 기록에 꼭 기재해야 될 사항들이 돼 있습니다. 진료 기록은 분명히 의사의 의무이고 잘 기록해야 될 사안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그 개원가에서 일부 진료 기록이 미비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워낙 한 사람이 시술도 하고 어떤 수술도 하면서 또 외래 환자도 보다 보니까 제때제때 기록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자 차트에 기록되는 부분하고 수기 차트를 병행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대개 전자차트 EMR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진료 기록의 미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아직도 수기 차트를 병행해 쓰는 경우가 많고 수기 차트에 기록이 잘 돼 있는 경우도 물론 대부분이지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고 신해철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차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록이 미비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최근에 이제 의료사고 상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 건수의 상당수가 다 대학병원이거든요. EMR 전자차트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기록 기재가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문제는 그 부실 기재로 인해서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신 변호사 너무 잘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면 급하게 응급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사실 이제 의무기록을 기재하니까 당연히 형사 책임이 될 수 있으면 좀 의료인을 유리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 의무기록지는 의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쓸 때 뭐 진실되게 쓰기보다는 조금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어요. 안 대표님 말씀에 오해 소지가 좀 있어서 제가 부언을 하겠습니다. 진료 기록은 의사도 작성을 하지만 간호사도 작성을 합니다. 우리 소송에서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 수단이 차트 기록입니다. 의무 기록을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환자 치료에도 목적이 있지만 의사들의 의료 분쟁 시에 자기 방어 목적으로도 정확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 변조했을 때 형사 책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화돼서 생각돼서는 곤란하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지금 일반화 자꾸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진료 기록이 위변조됐을 때 이게 우리가 실무상 밝혀지는 예는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아주 드뭅니다. 내부적으로 양심선언을 하기 전에는 거의 힘든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CCTV라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서화된 기록하고 거의 차이가 큽니다. 저희들 이제 실무상 보면 한 1시간이나 30분 전에 전처치하고 이제 본격적인 약을 투약을 해서 쇼크가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록상은 전처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1시간 동안 환자 병실에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기록만 보면은 의사로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난 것처럼 기록은 돼 있어요. 근데 CCTV를 저희들이 복원해서 보니까 그 1시간 이내에 아무런 처치한 게 없고 맞아 약물 투여해서 바로 쇼크가 일어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CCTV가 만약 없었다 그러면 그냥 기록상 사전에 처치하고 그게 별 이상이 없어서 본격적인 투약을 한 걸로 기록은 남아 있거든요. 그 사망의 원인이 투약의 지연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케이스가? 이 스킨 테스트 같이 피부 반응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이제 약물을 그렇죠. 투약이 되는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투약 그 경과를 보고 투약을 해서 그러고서도 쇼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뭐 환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전에 사전에 피부 반응 검사를 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서 쇼크가 일어났다고 했으면은 그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병실에 사람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기록상은 30분 전에 간호사가 들어가서 의사 지시대로 전 처치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상 없어서 약물을 투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적 보완책은 없겠습니까? 근데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복도에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복도에는 사실 뭐 설치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라서 그 진료기록 위 변조나 가필과 지금 말씀하신 CCTV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고요. 네, 진료기록 위 변조. 진료기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의사가 작정하고 이제 하면야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소송 진행할 때 보면 그 의사가 작성한 기록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작성한 기록, 그다음에 투약 기록, 그다음에 검사 결과지 그 모든 각 영역에서 기록되는 것들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잘못 기재를 하면 오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기재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을 검토할 때 의사 기록뿐만 아니라 그 관련 그 간호사나 검사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느 정도는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하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비교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요. 모 대학병원에선 그 시간이 차이가 나면 아예 환자 퇴원할 때 시간을 다 맞춰서 내보내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는 상당수의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이 당연히 의무기록지를 정말 철저하게 쓰시거든요. 하지만 보통 의료사고를 은폐한다라고 하면 간호사, 의료기사,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귀에 키를 해서 다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의무기록을 쓰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다 그런 극히 일부겠죠. 극히 일부죠. 의사들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 의사협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법상에도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으로 만약 갔을 때도 의무기록이 위변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게 돼 있습니다. 의사가 위변조를 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위변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떻게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자차트 쓰면은 모든 게 로그가 잡힙니다. 에러 처리를 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지금 시간을 맞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나중에 시간 맞춘 것도 그런 흔적들을 남기는 전자차트 사용해서 위변조가 의협에서 힘들다고 1년에 진료 기록을 위변조돼서 징계받는 의사가 몇 명 정도 돼요? 그건 저희한테 거의 신고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복지부에 징계 사례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범죄 백서를 봐도 진료 기록을 위변조해서 벌금형이라도 받는 그런 사례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협회하고 틀린 점이요. 관계 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때 변호사협회는 그 협회로 통보를 해줍니다. 의사협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관계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케이스에서 사실은 저희 윤리위원회 쪽으로 그 연락이 와야 되는데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거지 저희 협회가 거기에 무관심해서 대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무기록지 하나 지금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전자차트를 사용했는데 이제 이게 잘못 적었다. 그 전자차트 지우고 새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의무기록지를 발행할 때는 기존에 원래 있던 거, 지웠던 것도 그대로 출력되고 새로 나와야 되는데 보통 출력하게 되면 기존에 지웠던 거는 안 나오고요. 새로 수정되고만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압수수색을 하든지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해야만이 받을 수 있지 그냥 발행을 안 해줘요. 그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걸 받아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지금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경찰 압수수색이 빨리 진행됐고 부검도 빨리 진행됐고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첫 번째 경우라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 환자 보호자들은 정말 애타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왜 그렇게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특히 형사사건, 네. 형사사건으로 이제 의료사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경찰은 항상 똑같습니다. 패턴이. 일단은 고소인 조사 한번 하고 피고소인 의사나 간호사 조사 한번 하고 의사 앞에 감정 보내고 결과 나오면 무혐의. 이게 거의 공식처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경찰이 어떻게 의무기록지를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조사를 할 부분이지 의사의 감정 결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신해철 사건은 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저희 의료사고 많은 피해자들이 신해철 사건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옛날에는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이게 근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신해철 씨처럼 해달라고 하는 거죠. 네. 형사 고소 당했을 때 신해철 씨처럼 신속하게 압수수색도 하고 또 증거 자료도 확보하고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경찰로서는 사실 의료 지식이 부족하고 어떤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 의료 사고 수사 전담반 편성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필요합니까? 이미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 아래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사 중에 의료 전담 검사님들이 다 계십니다. 의료 전담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의 지휘를 받아서 형사 2부가 되게 담당해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의료사고 전담 경찰이 필요한가 이 부분은 의문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전담 경찰이 생긴다 그래도 의료 사안에 대한 감정은 전문가에게 어차피 맡기게 돼 있고 의료 사안 감정을 하는 저희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저희가 신속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감정을 하지 그것을 회원 보호를 위해서 거짓 감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기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수사 들어가서 의사협회에다가 감정 보내고 그다음 무혐의다. 이 무혐의의 원인이 의사협회의 감정 때문에 무혐의가 아닙니다. 맞아요. 수사 판단이 무혐의지 의사협회 감정이 무혐의해달라고 감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정 자체에 대한 그 공신력은 다 인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토론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그 감정인데 말이죠. 감정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겠죠. 단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그 감정을 하는 사람이 같은 의사이니까 재식교 감사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신뢰성의 문제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감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무상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의사를 2-3명을 모아서 컨퍼런스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판사가 지켜보면서 이거는 이런 논점에 이런 또 볼 수가 있겠구나 해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감정 자체를 해주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내면 거부해서 한 2-3번만 거부돼도 1년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과실 없다고 그래도 감정이 와주면 그래도 재판의 반은 진행이 됩니다. 경찰에서 의사협회로 감정을 해달라고 보내면은 의사협회에서 의사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996년부터 이런 행정부나 그다음에 경찰, 산재나 이런 데서 저희 협회로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주 옛날 말씀이고요. 저희가 2010년부터 감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 의료사안 감정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 밑에 학회 차원에서 학회 차원에 감정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 사람의 그 전문의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회 차원에서 공유해서 감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식으로 여러 명이 슬라이드 보면서 그렇게 감정하듯이 그런 차원을 거쳐서 다시 중앙으로 와서 저희가 의료사안 감정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대한의사협회장 이름으로 답변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거는 이론이 그렇죠. 그런 거 저희들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의사협회에서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감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의 의사협회 감정은 어떤 이제 그 공정성에 대한 담보가 그 경찰이나 감정 촉탁을 하게 되면 의사협회에서 받아서 학회에 의뢰해서
학회에서 아무도 모르는 누구에게 딱 의뢰를 해서 누구도 모르게. 근데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종 감정서는 한 사람이 쓰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가 감정인지 아무도 모르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실은 이제 의사협회 감정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정확하게 감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결과가 환자에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항상 의사협회를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꼭 의사협회 말고 한두 군데 정도에 더 감정할 수 있는 기관을 좀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어떤 결정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단체에서도 안 그래도 의사협회만 하지 말고 이번에 신해철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의료문제도로 중재원이라고 또 정부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어쨌든 여러 명의 감정위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결정되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신해철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의사협회 유독 이렇게 구인의 위원회를 꾸렸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의료사고 발생했을 때 형소고소됐을 때 그런 거 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의외로 보도자료도 내시고 그런 것이 저는 신해철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건 좋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공인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배려해서 감정을 더 심도 있게 하고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소외감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인 논란이 많은 경우였고 저희 의사협회가 사회의 어떤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것이지 단지 고 신해철 씨가 유명인이고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개 단체에다 감정을 맡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의사협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의료사항 감정팀만큼 다양한 직역이 들어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50개 전문 학회에서 한 학회당 5명에서 27분의 감정 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의료분쟁 조정원 같은 경우에 감정부는 그 안에 전문가는 5명 중에 2명밖에 안 됩니다. 의사가. 그런 숫자의 감정과 저희 50개 학회, 전문 학회가 보증하는 감정과 비교하시면은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에 빠집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신 게요. 저희가 대학교에서 이제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판례 평석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발치 후에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에 치과 의사 선생님 부르면은 그건 당연히 무과실로 주장을 하시고요. 내과 쪽에 불러서 또 평석을 해보면 이거는 감염을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그 내과에 안 보냈느냐. 사실은 이게 견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학자들 입장에서 팩트를 설치를 해주면 법원에서 이 정도면은 과실 책임 물을 수 있겠다, 없겠다는 규범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감정하시는 분들이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까지도 부담을 가져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감정의 결과 굉장히 왜곡되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런 독립적인 감정기관을 둘 수는 없습니까? 유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독립적인 감정기관을 둔다고 해도 결국은 그게 전문가 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가 단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의지랄까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의사협회의 어떤 그 이렇게 전문가 단체의 특성을 그냥 말씀하신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무에서 진행되는 걸 보면 의사협회에 많이 보내긴 하지만 의사협회에만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의사협회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중재원에도 요즘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2군데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이제 법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의사협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의사협회는 또 일이 밀리다 보니까 좀 회신이 늦게 오고 하니까 법원 내에 그 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 문제은행이 있듯이 그 감정인 그 명단이 쭉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컴퓨터로 무작위로 돌려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 교수한테 보내면 그 교수가 이렇게 회신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서
애가 태어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산부인과 영역도 문제가 되지만 태어난 신생아기 때문에 소아과의 영역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부인과 소아과 그렇게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다양한 기관에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이렇게 감정이라는 건 서류로만 오기 때문에 그 어떤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쌍방향 의사소통이 아니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면 답변을 하는 거에서 있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전문 심리위원 제도를 또 도입을 해서 직접 법정에 그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뭐 태도나 어떤 그 표정 같은 걸 보면서 얘기를 하면 그냥 서류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감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런 지금 보완책이 있긴 합니다. 말씀드리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의료소송에 있어서 전문 심리위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 환자 승소율이 거의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보통의 감정, 예를 들어 건축 감정이나 특허의 지적적인 건 감정 같은 경우는 나오신 분들이나, 그러니까 소송한 원피고가 다 잠재적 가해자금, 잠재적 피해자가 되니까 언제든 입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환자가 의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는 전문심리위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뭐 거의 결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90년대에 나왔던 판결의 승소율하고요. 전문심리위원이 도입된 2000년 이후에 그 환자 측의 승소율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문가에 관한 부분이 과연 얼마나 그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법원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좀 편하게 재판할 수는 있어요.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면은. 근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그 환자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유 변호사님께서 산부인과 얘기를 잠깐 하시길래 기억이 나는데, 며칠 전에 그 산부인과 신생아가 의사의 그 얼굴 상처 입은 부분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혐의 없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최종 검찰 판단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검찰의 송치 의견이 그렇게 된 건가요? 경찰의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 뭐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그건 쉽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뭐 민사 사건은 신 변호사님한테 가면 승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 의사협회의 감정 시스템하고 한국 의료분야조 중재원의 감정 시스템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의사협회는 전부 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의료분야조 중재원에는 그 5명의 감정위원 중에 2명은 의사고 1명은 현직 검사고 1명은 의료전문 변호사, 1명은 저 같은 소비자 권익위원인데 사실은 감정은 5명이 하는 게 아니라 2명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고 아무튼 현직 검사, 의료전문 변호사 저희 같은 사람은 질문하는 거죠. 미리 공부해 가서. 그래서 저는 의사협회에서도 뭐 1명 정도라도 저 같은 소비자 권익 이런 사람들이 가서 환자 대신에 물어보고 질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좀 공개적인 좀 이렇게 시스템을 좀 갖추어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국민들이나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번에도 뭐 송파 경찰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료분야조 중재원에도 감정 의뢰를 이번에 촉탁을 해서 두 결과가 똑같으면 의사협회의 감정의 신뢰가 그만 높아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대표님 의견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서 공정 객관성이 담보되는 부분이지 감정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 의사협회에서는 감정은 소송의 원형이 될 뿐이지 판단은 판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나 환자단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감정 사건에 대해서 궁금증은 해소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판단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은 감정 그대로 전문가의 식견이 담긴 사안이 돼야지 거기에 다른 재판적인 요소나 다른 판단 부분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희 협회 입장입니다. 네, 감정에 대한 견해는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쟁점이 의료사고 입증 책임 전환 문제인데요. 지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은 과실 여부를 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환자 같은 경우 사실 정보도 없고 의료 지식도 부족한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의료 소송에 대해서 뭐 신 변호사님 워낙 전문가시니까 말씀 일단 해주시겠지만 일단 처음에 시작된 부분이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이게 취지가 생겼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환자들이 입증 책임을 다 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바뀌면서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그렇고 소송에 있어서는 환자의 입증 책임이 너무 과도하다. 환자는 상식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의료진이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입증 책임 전환을 100% 의료진한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미 현실화된 제도 내에서는 의료진이 어느 정도 자기의 의무 기록과 그 당시의 소견과 자기 진술로 해서 자기가 과실이 없음을 일정 부분을 소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아진 변호사께서 좀 보완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입증 책임은 네. 적극적인 당사자가 지는 게 맞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입증 책임 환자 측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전환시키면 네. 또 남소의 경향으로 무조건 일단 소송부터 해놓고 예. 병원 측에서 무과실을 입증을 하라. 예. 그렇게까지 남용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 보호자 입장에서 뭘 가지고 뭘 안다고 근데 그런 대신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에서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전에 없었던 질병이 생겼다,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은 역사적 추정을 해서 뭔가 진료 과정 중에 잘못한 게 아니겠는가 하면서 입증 책임을 좀 가볍게 해서 약간의 이벤트만 가지고도 의료 과실을 추정해주는 그런 다양한 이론은 있습니다. 그럼 병원 측에서 이제 거꾸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원인이라는 점들을 반증을 하도록 먼저 재판을 진행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료에 대한 접근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남소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남소, 의료사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반대로 의사가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게 되면 굉장히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도 해야 되는데 방어도 해야 되니까 소송이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수는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환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도 또 너무 제한적이고 또 잘 몰라요. 워낙 전문적이라서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환자가 의료 과실이 있다라고, 의료인의 의료 과실이 있다고 증명하기보다는 반대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의사가 이거는 우리의 과실이 아니다. 환자의 특이 체질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고, 다만 과도할 수 있죠. 의료계에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거는 좀 대조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사실은 저번 국회 때 사실은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 중에 시민사회단체, 환자 소비자단체는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결국 이게 빠진 거죠. 빠지면서 생긴 게 의료부재조정 중재원이라는 것이 입증 책임 전환을 안 한 대신에 이 중재원이 그 기능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5인 감정부도 만들고요. 이 감정 기능을 만드는 거죠. 현재 지금 소비자보험에도 똑같이 의료 이 사고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감정 시스템이 약해요. 아까 같이 자문 변호사 같은데 의료문제조정 지원의 감정 기능이 아주 강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의료계가 이제는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감정 기능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거든요. 거기도 의원들이 전부 다 의료인들이시거든요. 다 병원의 병원의 원장님 레벨에 계신 그런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의 그 감정에 좀 신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의사협회 감정 시스템과 이 중재원의 감정 시스템을 같이 결합해서 환자들이 좀 선택도 할 수 있고 또 신뢰도 할 수 있는. 여기 두 분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환자 보호자 측 입장에서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혼자서는 사실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그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대표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 생각엔 단순한 정보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의료행위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라는 게 의사가 더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이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인체를 다루는 거라서 굉장히 좀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한계 자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의료행위가 또 본질적으로 침습, 그러니까 환자한테 수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칼로 해서 환자한테 상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게 전환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어떤 그 의료행위 자체 위축과 과잉 진료, 또 방어 진료, 그게 결국은 어떤 의료 소비자인 국민한테 부담이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의 문제는 그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도 그 발표를 했는데 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 안 할 경우에는 그냥 환자 측의 주장을 다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제도를 정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난해 소송을 해서 환자 측이 100% 승소한 경우는 1.7%다 이게 이런 통계가 있던데 그만큼 입증이 어렵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100% 승소는 손해배상에서는 그거는 조금 이게 약간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원고 환자 측 입장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과하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5천만 원 인정될 것도 1억 청구를 하게 되니까 그 사실 100% 승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저희들 이제 그 통계를 내보면 판결로서 이제 이기는 게 그래서 한 30% 전후. 근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조정 화해까지 해서 한 5% 전후 되니까 뭐 전체적인 승소율은 크게 다른 사건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뭐 아까 안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설명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만 인정해 준 그런 그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이제 승소율이 어쨌든 화해 조정 합치면 50%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단은 소송을 제기한 분이거든요. 일단은 변호사 선임을 하신 분이면 적어도 변호사 요즘 선임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소위 경제적 능력이 되는 분들만 사실은 소송을 승소하고 화해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돈 없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 판결도 받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말이죠. 이게 지금까지 발생했던 의료사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지부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보건백서 같은 걸 좀 발간을 해줬으면 좋은데 이런 전수조사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원도 예를 들어 병원 감염을 말씀드리면 병원 감염을 많이 보고할수록 거기에 대한 시스템 보완을 해주고 인력 보완을 해주면서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거꾸로 감염이 많으면은 저 병원이 병균 옮긴다고 또 하니까 자꾸 숨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강 부회장님께서 의협 전체 회원들 통해서 내부적으로 먼저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가능합니까? 의료 사고라는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이고요.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보고 체계가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료 사고라는 부분은 상당히 은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협회가 당신이 의료사고를 냈냐 안 냈냐 이 정보를 취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통계청 차원에서 소송 자료를 모아서 소송에서 처리된 의료사고 건수를 통계를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각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이나 이런 통계를 한번 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국민들은 그 의료사고와 환자 안전사고를 참 구분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죠. 그중에 사실은 소송으로 이어질 정도로 의사의 과실을 따질 정도의 사건은 또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환자안전법이라고 해서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의사가 보고를 하더라도 환자 안전사고나 의사를 보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해줘서 대신 그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서 재발 방지를 하는 이제 그런 법이 지금 이제 뭐 상임위로 통과해서 이제 좀 이제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아마 그게 통과되게 되면 국가 차원의 자료를 모으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아마 통계 수치가 아마 마련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과거의 의료사고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가 있으면은 같은 사고가 막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통합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런 준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단순하게 약화사고조차도 지금 보고 체계가 없는데 의료사고는 그보다 훨씬 더 미미한 부분이나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에서 좀 준비를 해줄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의료사고 부분은 의사에게도 불행하고 환자에게도 불행한 사건입니다. 협회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안 생기게 하는 노력을 더 할 것이고요. 의료사고가 생긴 건수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여러분들도 몇 번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피해자 측에서 중재를
신청을 하는 곳이겠죠. 이게 3년 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환자하고 병원 양쪽 어느 한 군데에서 응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조정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 의료분야조정 중재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사실은 네. 초안을 이제 신은호 변호사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처음에 이제 의협에서는 강제 조정을 하자 조정 전치주의를 주장을 했고 이제 조정 전치주의 무조건 소송 가기 전에 중재원 먼저 거쳐서 한번 걸른 다음에 소송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고요. 아, 중재원을 거쳐서? 네. 이게 소위 조정 전치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그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으니까 중재를 하든 소송으로 가든 그건 뭐 임의로 가자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중간에 법이 조금 변질된 게 그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방 측에서 14일 이내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각하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예, 얘기죠. 시작조차도 못하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이 좀 사문화됐다. 네. 그런 데 대한 논란이 있어 최근에 국회에서도 그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그것도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이제 이런 그 반발은 일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이제 환자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 왜 우리 가족이 죽었는지에 대한 시원한 답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의사를 만나려면 피하기도 하고 답조차 못 듣고 그래서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서조차 나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오는 그 허탈감이나 의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잘못이 있든 없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린 이런 진료 경과에서 자연적으로 돌아가셨지 의사의 의료 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답변이라도 얻으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됐는데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자 의사 간의 신뢰 회복이라든지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 갈등 비용을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환자에게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 사고인가? 만족하지 못하는 진료 결과에 대해서 의료 사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정 중재원이 남용되면 안 됩니다. 조정 중재원이라는 것은 조정 제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위해서 성립이 된 제도지 이것이 내가 받은 시술이 잘된 시술이냐 못된 시술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구는 아닙니다. 제도의 근본 취지하고도 어긋나고 우리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그 취지는 의사협회가 굉장히 원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원했던 이유는 저희가 과도한 소송 비용 지출, 시간적 손실, 환자에 대한 어떤 배상 차원에서 이 제도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참여를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참여하기에 너무 불공평하게 이 제도 자체가 되어 있다. 불평등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은 이 사안에 대한 감정이나 어떤 조정 부분에서 전문가의 개입 여지가 적게 들어가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신청인의 굉장히 좀 유리한 쪽으로 조정 제도가 좀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조정 절차상의 중간에 이 의사의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끝까지 조정을 따라야 되고 반면에 신청인이 환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제약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방적으로 의료진 쪽에만 이 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벌칙 조항이나 벌과금이나 협조를 안 했을 때 대신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불성실하게 임해도 이런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조정 대리인 선임에 있어서도 의료진 입장에서는 변호사 외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직원, 저희 법인인 경우에는 직원이 갈 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이 현재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변호사를 어차피 선임할 경우에 선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 가는 거하고 사실 차이가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소송할 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궁금증에 의한 거, 이런 감정의 어떤 산물, 진술이나 어떤 감정 그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중간 과정에서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거는 조정할 의사를 가지고 두 분이 당사자가 들어서 조정 과정에 임했던 건데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한 발짝씩 양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안에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민사소송이나 어떤 형사적인 책임으로 갈 때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이 환자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이 100분 토론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이제 환자들은 입증 책임을 전해야 된다. 환자가 증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되고 법사위에서 1년 6개월 동안 진도가 안 나갔었어요. 그래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대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는 의사가 5인 감정부 의사가 3명이었거든요. 3명의 의료 전문 변호사, 소비자 권익위원회였는데 의사협회와 정부가 의사 명을 빼고 현직 검사를 넣겠다. 누가 보더라도 현직 검사가 공익위 대변인을 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실은 먼저 요구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막상 법이 통과되고 나는데 지금 와서 의료인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시민단체는 모르겠죠. 환자단체는 만약 의료인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 명 더 하면 되죠. 옛날에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거는 3대3 하자. 감정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의사 3명, 의료 전문 변호사, 소비자 권익위 한 2명 해서 총 3명에서 3대3으로 하자. 그렇죠. 만약에 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의사 정원을 한 명 더 넣어가지고 3대3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나 소비자 권익위원 이런 분들이 감정하지 않아요. 감정은 의사들이 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질문도 하고 이 환자 입장에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리인 같은 문제 있잖아요. 그거 개정하면 되죠. 개정하면 되고요.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모든 논쟁 중에 모든 직역은 다 들어왔어요. 의사협회를 제외하고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약사회 다 들어와. 유독 의사협회만 지금 안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공식적으로. 어디 안 들어가요? 공식적으로 이 중재원에 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중재원의 공식적 입장이 우리 의사협회는 아직 이런 불합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불합리한 조항을 먼저 고쳐서 중재원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중재원 정상화가 되고 활성화가 됐을 때 자동 개시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저희 협회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좀 견해 차이가 있는데 감정부의 구성을 환자단체 쪽에서는 시민단체가 들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조정이라는 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단계에서는 사실 전문가들의 그 눈으로 이 시술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에 대한 판단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이어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시민단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들어오실 소지도 있는데 뭐 의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감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냥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정부의 그 감정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평가되는 게 60%나 됩니다. 그런데도 중재원의 감정 결과가요. 그런데 지금 과실이 없는데 아닌 걸로 판단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다고 판단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또 재밌는 게요. 그 과실이 없다고 감정서가 나오는 게 60%인데 나중에 그 조정률은 90%나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부의 감정은 굉장히 의료인에게 유리하게 지금 감정이 되고 있어요. 단순하게 퍼센트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정원에 가는 사건이 과연 의료 사고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60%가 감정부에서 의사가 과실이 없다고 나왔다 그러면 40% 정도는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정원으로 쉽게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40%는 과실이 있다고 평가가 되는 거죠. 60% 정도가 과실이 없다는 거죠. 그럼 60%가 쉽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만약에 중재원이 아니라 소송을 걸게 되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선임을 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낭비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정치주의를 저희가 조정을 먼저 정치를 하겠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조정을 자체를 저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상호 평등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제도가 확립이 된다 그러면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좀 답답함이 뭐냐면 저희들은 이 유독 많은 직역의 이슈, 대립 갈등이 많지만 유독 의료분쟁 조정 제도에 있어가지고는 시민단체, 소비자, 환자단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료계가 지금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안 들어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많은 의사분들이
객관적인 감정하기 노력하고 있고요. 들어와 보시면 전 들어와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게 불합리한 건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개정이 필요하다라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상당히 그 반가운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든 환자든 빨리 이 분쟁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논의 나온 얘기 중에 그 의사들이 옛날에는 먼저 하자고 해놓고 왜 지금은 안 한다고 그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현지 조사의 문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의사협회에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무과실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대불금, 그러니까 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실이 없어도 분담을 하고, 또 다른 의사의 과실에 대해서도 그 의사가 지급을 못하면 다른 의사가 대신 그 대불이라는 게 대신 지불한다. 그래서 대불금인데, 그런 제도들이 지금 잔존해 있는 한은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처음에 그 적극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정부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시에 그 무과실 보상이 도입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무과실 보상의 재원이 국가가 2분의 1을 부담을 하고 그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분의 1 범위에서 부담을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기금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법안이 나왔다가 근데 지금은 그 무과실에도 의사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오해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이제 이 조정을 강제로 하는 것처럼 말씀인데 들어와서 조정에 대해서는 각자 언제든지 이해하고 조정 불성립도 되고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의 신청하면 무효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 무과실도 그게 의료계에서 주장을 해서 좀 넣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산부인과에서 분만사고 중에 뭐 양주색전증 같이 의료 과실도 아닌데 또 산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가족들 입장에 굉장히 큰 분쟁을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산부인과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건 배려 차원에서 넣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 무과실 보상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대불금 제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병원이 이 부도나고 뭐 이렇게 지급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원래 상대가치 점수에서 이 돈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불금이나 무과실에 나가는 비용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이 돈을 건강보험료에 얹어서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의 일부를 걷어서 기금화시킨 거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건강보험료에 들어가 있는 약 한 1.4%는 리스크 피를 지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국가가 원천 징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은 지급을 하는 제도가 어떤가 하는 뭐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그 산부인과의 무과실 분만 보상은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반대했습니다. 도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 진실을 밝히기보다 그냥 아이가 죽었으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 받으니까 그냥 덮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산부인과만 하냐. 뭐 백혈병, 감염사고만 백혈병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도입하자 말자고 했는데 국회를 통과할 때 이제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된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재원은 원래는 당연히 무과실 보상은 정부가 비용을 다 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게 이제 30%는 의료계가 되고 70%가 이래 되는데 저는 그게 논쟁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국가가 다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산 장려 차원에서 아이 낳더라도 의료사고 당하더라도 국가가 보상해주는 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의료계가 그거 가지고 이 의료분쟁 초동 제도를 반대하는 논문이 좀 맞지 않는가 하고 또 하나는 그 대불제도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대불제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대불제도는 뭐냐면 원래는 의사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 보험처럼 책임보험을 가입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사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지급을 잘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지급해주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이 청구할 때 돈을 청구할 때 차감해주는 이런 제도를 개발한 거거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법조인의 TF를 구성해서 의료계의 책임보험에 대한 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마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를 발생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각출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왜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고 다시 떼오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씀이신데
근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고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내용도 그거에 맞춰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과실 보상 산부인과의 경우도 그렇고 대불도 그렇고 결국 피해자는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국가가 복지의 차원에서 별도의 어떤 복지 정책의 법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당사자의 어떤 임의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 법안에 그게 들어가는 것은 의사들로 하여금 그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 방법에 굳이 넣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복지 좀 법안에, 말씀을 드리면 별도의 법안으로. 네. 그 무과실 의료 배상하고 대불금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은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사회가 책임을 안 지고 당사자한테 물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자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지 의료 분쟁 조정 제도를 저희가 거부하거나 참여를 안 했거나 사실 참여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개선되면 참여하겠다는 논리에서 저희가 한 것이고 실제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리스크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위험수당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거의 대부분의 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위험수당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 수준은 한 4%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라의 경우는 1% 내외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위험수당이 상승이 돼야 여기에 대한 기금 마련이 됩니다. 지금 담배값도 인상하고 여러 가지 사회 기금화 시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일단 1년에 의료사고가 몇 건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지불하는 돈이 얼마인지 총량이 나오면 매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그 상대가치 점수를 계산을 해서 내년도 수가인상분으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몇 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더 나가서 얼마를 지급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자꾸 4%까지 올려달라. 저희는 지금 1%도 지금 지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주는 리스크피도 지금 깎아야 될 판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오픈된 마인드로 다 의료계도 내가 올해 이렇게 배상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면 아마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인상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자동개시 조항, 이제 우리 신해철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올 때도 몇 분이 저한테 꼭 강구하더라고요. 자기는 돈도 없다. 돈도 없다. 너무 억울하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주로 이제 이 제도밖에 없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조정률이 90%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상대방이 응해만 주면 조정률이 90%인데 어쨌든 지금 53%는 어쨌든 상대방이 무응답하든지 아니면 안 하겠다 해서 각하되는 조항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2,000건 정도가 지금 조정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사실 각하된 2,000건이 지금 각하됐거든요. 2,000건이 각하됐다면 그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은 진행됐었으면 사실은 의사협병원 쪽에서 응하지 않아서 가됐다는 얘기죠. 사실 2,000건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3년 사이 2,000건이라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면 2만 건이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해철 씨 그 부인께서 이제 언론 인터뷰하면서 우리 남편이 아마 이렇게 좀 불행하게 갔지만 그렇지만 이 제도로 말미암아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신해철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이게 이제 개정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개정이 되면은 자동 개시에 응하신다는 얘기시죠? 아니죠. 자동 개시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안 대표님도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환자 입장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의료 분쟁 조정이라는 게 원래 왜 생겼는지 조정 절차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신속 공정한 피해 구제도 목적이 있지만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사가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거기에 되기까지는 이 의료 분쟁 조정 제도가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개선을 하지 않고 자동 개시만 연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저희 협회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정원이 설립된 지가 2년 됐습니다.
2012년, 물론 설립은 3년인데 제대로 일한 거는 지금 2012년 통계하고 2013년 통계가 있습니다. 3배 정도의 조정 건수가 증가됐습니다. 아무런 저희 협회에서 도움도 안 줬다고 그러시고 협회가 반대했다고 그러시지만 실제로 참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데도 그래도 소송 가는 것보다는 낫게 판단하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훨씬 늘어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독소 조항 몇 개들만 먼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자율적인 조정에 맡겨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먼저 자율적인 조정으로 집중해서 가야지 개시를 강제한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시 강제인가. 지금 그것도 생각 좀 활발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사실은 소비자 보건에도 아까 똑같은 조정 결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정을 하면 신청을 하면 자동 개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소비자 보호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어떤 기구고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은 의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럼 더더욱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동 개시해야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당사자가 동의하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쪽 일방이 들어가길 원하고 다른 당사자가 들어가길 원하지 않았을 때 강제로 그거를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 성립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 보건이 계속 이제 자랑하고 있는 게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보다도 소비자 보호원은 강제 개시입니까? 네, 강제 개시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조정 성립 그 비율도 의료 중재원에 낮지 않고 비용도 더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은 감정 기능이 중재원이 아니라 소비자 보건에 있으면 사실은 환자 입장에는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감정은 의료분쟁 조정원으로 다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나 보호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사실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많이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 잘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럼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소송 관련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의사들이 잘 설명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 환자들이 나쁜 결과가 왔을 때도 만족하는 일이 생깁니다. 의사들이 먼저 설명 잘 안 하고 불친절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 안 지려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때 환자들이 불신하게 되고 결국 그 불신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분쟁으로 가게 돼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사실 의사가 고의로 의료 사고를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과실이거든, 과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의료 과실에 있어가지고 사실 의사를 보호하는 그게 없어요. 의사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니까 이제 업무과 법무팀 직원이 와서 보호를 하는 거죠. 못 만나게 하는 거죠. 못 만나고 사과도 하지 말라고. 사과하면 자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 녹취한다.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당연히 환자이지만 우리나라의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되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사는 환자에게 그러니까 유감의 표시도 못해요.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도 못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 소송의 빌미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 의사가 인정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자와 의사 간의 어떤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소릭웍스라고 하는 그 맞죠? 외국에는 유감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처벌하지 않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사실은 이런 논쟁의 앞에 그 소릭웍 같은 그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의료 소송 절반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도 중요하지만 좀 근본적인 대안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해철 사건도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게 그냥 유감을 표시했었으면 유족이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의료 과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더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의료 행위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 공익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법에서 얘기는 허용된 위험 이론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 위험료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는 국민이 부담을 하고 그 대신에 의료계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그 정보도 공개하고 자체 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도 시인을 해가면서 결국 사회가 상승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요. 한쪽에서는 잘못 시인하면은 굉장히 또 크게 비난을 받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 부담을 좀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사고처럼 그 교통사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실을 이제 운전자가
그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을 하기 전에는 운전자가 다 책임을 지거든요. 그 대신 종합보험이 들어오면은 또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하고 교통사고 처리측내법도 있고요. 그래서 의료사고도 이제 아까 입증 책임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사고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뭐 자신이 잘못 없다는 걸 입증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가고 그 대신 그 비용은 또 이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부담을 해서 사회 전체가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또 나누고 환자가 의사를 100% 신뢰하면 그것도 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뭐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근데 이 일부 때문에 이게 생기는 의료계 불신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분들의 제언으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안 대표부터 시작하시죠.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뭐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도 의사가 실수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도 자기를 치료해주다가 최선을 다해 치료하다가 비록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받아들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서로 사과하는 문화 또 용납하는 문화보다는 사실은 소송 형사 고소가 더 앞선 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는 사회가 국가가 나서서 이 두 그룹이 대립 갈등하지 않고 서로 뭐 상생, 화해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 변호사님. 안 대표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든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또 먼저 이렇게 설명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사들의 어떤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을 위해서도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그 빡빡한 일정 때문에 그런 게 좀 부족한데 그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의사들의 어떤 소통 능력이랄까 그런 것도 조금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신 변호사님. 네. 이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 한 20여 년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잘 살려나가야 되겠네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협도 이제는 좀 적극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또 진료권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인식의 전환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재원은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 절감도 되고 좋은 제도 같은데 말이죠. 네. 네. 의사들도 결국 환자 보호자고 환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의사들이 행복하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불행해지는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건강한 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의사협회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 결국 행복한 진료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협회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의료 분쟁권에 관해서 의료 분쟁 조정원의 역할이 앞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먼저 의료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 기전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에 오늘 말씀하신 자동개시나 다른 여타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사협회는 이런 고 신해철 씨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느낀 바와 같이 의료사고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의사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의료상 감정 등 모든 감정 문제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100분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